경기장에서는 보기에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메시는 왜 그렇게 훌륭할까요? 그는 언제 어떻게 단순한 패스를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항상 가장 화려한 움직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플로리안 비르츠는 그걸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좋은 선수인 겁니다. 가끔 선수들의 재능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알론소와 같이 특정 선수의 스타일, 재능과 비교하곤 하는데 알론소는 비르츠의 축구지능, 경기 운영 방식을 메시에 비유했습니다. 화려한 움직임이 아닌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플레이를 할 줄 아는 메시, 그리고 비르츠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은 2200억의 이적료와 함께 프리미어리그로의 도전을 선택한 비르츠가 얼마나 뛰어난 축구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볍게 특정 경기에서 나온 장면들을 토대로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란 감독이 아무리 뛰어난 축구 이해력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지정해 주더라도 결국 최종 공격 지점에서의 포지셔닝과 패스 방향까지 세세히 정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감독은 경기의 틀을 짜면서 팀이 유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휘자의 역할이지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감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지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비롯하여 빌드업에 가담하는 선수들, 최후방에서 볼을 백업하는 과정에서의 포지셔닝과 패스 방향 선택은 상대 압박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상대의 움직임을 보며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창의성보다도 순간적인 판단력이 더 중요하다 여기는 편입니다. 이제 반대로 감독이 직접적으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포지션은 바로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일명 우리가 10번 선수로 칭하는 이 선수들의 경우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대 라인을 깨트리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보다 즉흥적이고 본능적인 움직임이 훨씬 많은 포지션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역대 가장 비싼 이적료를 기록하며 이적한 선수들을 나열했을 때 전체 10위 안에 해당되는 선수들 중 대부분이 10번 계열의 선수들입니다. 물론 음바페와 같이 스코어러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선수들 대부분이 10위 안에 들어가 있죠. 어느 포지션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장이 평가하는 가장 가치 있는 포지션은 10번 유형, 즉 창의력을 높이 요구하는 포지션 선수들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서 성공한 선수들과 실패한 선수들이 보이지만 이적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죠. 그럼 대체 비르츠는 얼마나 창의적이길래 2200억의 이적료를 받아야 했을까요? 경기 장면을 보기 전 선수가 직접 자신의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플레이는 대부분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상대가 무엇을 할지 미리 예측하거나 알고 있어서 그때는 제 기술을 더 쉽게 펼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태클을 들어올지 볼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제가 앞서서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게 제 강점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에만 집중할 수 있고 상황을 예측해서 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죠. 저는 늘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고 나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안에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몇몇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즉흥적이다. 두 번째, 앞서서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세 번째, 상대를 관찰하고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린다. 뛰어난 10번 미드필더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역량을 스스로 다 말했습니다. 즉흥적이며 상대를 관찰하고 미리 읽어내고 그 안에서 최선의 해결책에 집중한다. 말은 대단히 쉽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축구 하시는 분들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지금 비르츠가 스스로 말한 능력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경기 몇몇 장면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라인 사이의 공간 이해력. 첫 번째 상황은 지난 시즌 리그 24라운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장면입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대는 아직 완전한 수비 대형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버쿠젠은 우측에서 볼을 잡은 상태로 공격 진영으로 볼을 전진시키는 과정이죠. 이때 비르츠는 중앙에서 볼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비르츠의 움직임을 보시죠. 상대 미드필더는 비르츠가 어떤 위치에서 볼을 받으려 하는지 체크합니다. 비르츠도 당연히 자신을 견제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겠죠. 자신을 체크한 것을 보고 고개를 다시 공이 있는 지점으로 이동시키자 곧바로 비르츠는 선수의 시야 뒤로 향합니다. 어느 패스기를 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 공간, 세 선수 뒷공간을 찾은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선수들은 당연히 공을 소유하는 선수를 압박하기 때문에 두 명의 시선은 앞으로 고정되어 있어 비르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르츠의 마크맨은 이미 1초 전에 비르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우측에 있다 판단하고 있으니 천천히 뒤로 무르고 있는데 잽싸게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비르츠. 이렇게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라인 사이 패스를 통해 두 번째 수비 라인이 관통되고 비르츠는 최종 수비 라인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골문을 향해 몸을 열고 드리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최종 수비 라인에 있는 수비수들은 쉽사리 미드필더에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공격 자원들이 라인에 붙어 있다 보니 비르츠에게 붙는
도는 순간 뒷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수비수들은 지금처럼 시선이 비르치를 향해 고정된 채 라인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프림퐁과 같이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을 견제하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뒤로 돌려봅시다. 바로 여기 상대 미드필더가 자신을 체크하게 두고 라인 사이의 공간으로 움직일 것을 설계해 두는 것입니다. 1초 전에 자신을 봤기 때문에 잠시 안심하는 순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우리가 경기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점에서 경기를 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1인칭 시점에서 이런 패스기를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선수들의 시야 뒤에서 움직이며 라인 사이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은 선수입니다. 정확히 이 상황에서 전방에 있는 4명의 공격 자원을 리버풀 선수들로 바꿔보면 체감이 될 것입니다. 좌측부터 디아스, 9번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프림퐁, 스피드를 갖춘 4명의 자원이 최종 라인을 미는 가운데 비르츠가 전진해온다? 답도 없죠. 이제는 다음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레버쿠젠의 로우 빌드업 상황에서 어떻게 비르츠를 거쳐서 전진되는지 체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1대1 맨마킹을 통해 강력한 하이프레싱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르츠는 내려와서 수적으로 한 명 더 많은 상황을 만들어주며 볼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여기서 센터백, 미드필더, 비르치로 향하는 패스를 선택합니다. 원터치로 패스가 오는 상황에서 비르츠는 자신의 뒷공간을 먼저 체크합니다. 어떻게 받을지, 다음 상황에 어떻게 패스를 줄지 판단하는 것이죠. 패스의 강도나 상황을 봤을 때 몸을 열기 애매하다 판단했는지 윙백에게 붙어있는 마크맨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다시 압박에서 벗어난 윙백에게 원터치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마크맨이 아래로 향하는 것을 보고 뒷공간으로 향하죠. 역시나 공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윙백은 비르츠에게 리턴 패스, 비르츠가 리턴 패스를 받는 위치 그리고 몸이 열리는 상황을 보시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수비 라인을 2대1 패스로 뚫어버리고 최종 수비 라인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9번 쉬크가 윙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리말도는 안으로 파고들며 중앙으로 향하고 중앙에 위치한 텔러는 수비 사이로 침투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어떤 수비수도 비르츠를 향해 달려들 수 없습니다. 비르츠는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능한 유형입니다. 비르츠는 여기서 중앙을 줄 수도 있고 그리말도를 향해 볼을 건네줄 수도 있죠. 다음 판단을 보시겠습니다. 상대 2명을 자신의 방향으로 이끈 다음 대각으로 파고드는 그리말도를 향해 패스를 줍니다. 이러면서 왼발의 그리말도가 좌우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정확히는 이렇게 윙백인 프림퐁을 향한 대각 공간도 열리고 텔러를 향한 대각 공간도 열리게 됩니다. 비르츠가 얼마나 쉽게 로우 빌드업 상황에서 볼을 전진시켜 상대 라인 사이에서 점유하게 만들었는지 되돌아봅시다. 원터치로 패스를 연결하고 도는 상황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상대가 워낙 적극적으로 하이프레싱을 활용한 탓에 첫 번째 수비 라인, 두 번째 수비 라인 모두 하프라인 위에 있습니다. 라인 사이에서의 움직임에 능한 비르츠가 이 공간에 위치하는데 마크맨이 없다? 리턴 패스만 주면 최종 수비 라인을 향해 달려가는 비르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패스를 받고 방향 전환을 하는 지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수비 라인을 모두 뛰어넘은 비르츠입니다.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에 들어와 있는 비르츠 때문에 센터백은 앞을 바라보게 되고 뒷공간을 침투하려는 선수를 견제할 수가 없죠. 위에 센터백이 따라 나오면 우측면에 깊게 들어가 있는 프림퐁은 1대1 구도가 됩니다. 이렇게 라인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뛰어난 선수가 있게 되면 그 선수가 공을 받지 않아도 주변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프랑크푸르트는 라인 사이에서의 위협적인 패스 진입을 막기 위해 미드블록을 형성하고 중앙 공간을 차단하려 합니다. 두 번째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비르츠의 위치를 확인하며 중앙 공간을 메우려 하는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발생한 프랑크푸르트의 문제는 되려 비르츠를 신경 쓰다 보니 중앙에서 모든 공간을 체크할 수 있는 6번 자카를 향한 압박이 느슨해졌다는 것입니다. 미드블록은 사실상 센터백들의 패스는 허용하더라도 6번에서부터 시작되는 패스를 막기 위해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그 압박이 느슨해진 것이죠. 비르츠의 위치를 확인한 미드필더의 위치를 다시 봅시다. 사이 공간을 좁혀주면서 비르츠의 위치를 다시 체크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공격수 그 누구도 6번을 향해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카의 패스 범위가 넓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러자 첫 번째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던 텔러가 라인 침투를 시도합니다. 여기서는 자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제는 측면의 폭을 넓혀주던 윙백 그리말도가 좁혀서 침투합니다. 여전히 6번을 향한 압박이 없는 와중에 비르츠로 향하는 패스길만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니 되려 최종 수비 라인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아무도 신경 쓰지 못하게 됩니다. 자카는 공간으로 볼을 띄웁니다. 이러면 측면이 열리고 수비 라인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컵백 각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말도의 왼발 컵백 크로스를 쉬크가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영향을 준 건지 되돌아보죠. 첫 번째로 비르츠가 라인에 서 있는 순간부터 주변 선수들의 시선은 비르츠를 향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측면 수비를 하고 있는 선수, 좌측 하프 스페이스 패스기를 막는 선수 모두 의식하면서 이 공간에 발이 묶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명의 공격수가 세 명의 센터백의 발을 묶어버리고 비르츠가 좁혀서 있게 되면 당연히 좌우 폭을 담당하는 윙백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비르츠는 공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가장 잘 아는, 축구를 쉽게 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포지셔닝으로 하여금 마크맨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죠. 두 번째로 9번 공격수 에키티케가 중앙으로 복귀하고 측면 공격
공격수가 라인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압박 로테이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들은 비르치에만 온통 신경을 쓰게 되면서 그 누구도 6번을 향해 압박을 가할 수 없다 보니 자카의 발이 풀리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윙백은 자신의 시야 앞에 있는 비르치로 인해서 측면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온 그리말도를 전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수비수의 시야는 공을 소유하고 있는 선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윙백 그리말도의 침투를 체크할 수가 없었죠. 비르치가 해당 공간에서 아주 적절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다 보니 이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선수들이 쏠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면 시야 뒤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을 체크할 수 없겠죠. 자카와 그리말도의 패스, 침투 움직임도 당연히 좋았지만 라인 사이에서의 움직임, 이해도가 높은 10번 미드필더가 있다면 자신이 볼을 소유하면서 직접적인 메이킹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 라인 사이에서의 움직임 관련해서만 아주 간단히 얘기했는데도 비르치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도 잘하는 선수이지만 기본적으로 축구를 쉽게 하는 선수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풀백들의 움직임과 연관지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